26장에서는 인수합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어요. 인수, 합병. 인수는 영어로 acquisition이라고 하고 합병은 merg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인수합병을 실무에서는 M&A라고 줄여서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merger and acquisition 해서 합쳐서 부릅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는 꼭 기업이 아니라 다른 어떤 투자자든 간에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인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을 확보한다고 했지 그 이상 뭘 한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둘 다 계속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합병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큰 범위 안에 인수라는 큰 범위 안에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일단 인수를 한 후에 합병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작은 개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인수라는 활동 자체, 인수합병이라는 활동 자체는 더 넓게 보면 기업을 개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형태나 아니면 기업의 소유를 바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안 좋으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꾸겠죠.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기업 구조조정이 있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겠다.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는 기업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기업 구조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수합병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나누는 건데 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적 통합. 이거는 나랑 비슷한 애를 인수합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애를 인수하기 때문에 수평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사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재무 금융밖에 안 하는 나부랭이기 때문에 이제 생산관리나 이런 쪽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어떤 뭐 원자재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중간재 그리고 소비재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오게 되는 요 흐름을 우리는 밸류 체인, 가치사슬이라고 부르죠. 혹은 예전에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공급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가치사슬에서 두 개의 기업을 비교하자. 그러면 요 수평적 통합은 뭐 그게 여기에 있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합쳐지는 것을 수평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수직적 통합은 요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를 혹은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인수하는 것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그래요. 이 가치사슬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그렸지만 뭐 이렇게 위아래로 그릴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수직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사가 고객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고객사가 공급사를 인수하는 경우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보통은 사업 다각화, 이제 divers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뜬금이 없다. 뜬금없이 인수하면 다각화라고 퉁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이게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류는 사실 굉장히 자기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인수합병을 이렇게 이거는 수평적 통합이야, 이거는 수직적 통합이야 이렇게 하기가 요즘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면 이것이 가능하지만 요즘의 산업은 그렇지 않아요. 자,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수직적인 통합에 그냥 보면은 디즈니는 미디어 산업을 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즈니 월드 부동산 및 그 놀이동산 그 산업을 합니다. 마블은 그 미디어 산업을 하죠. 이제 그래서 디즈니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디즈니를 디즈니 월드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디즈니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건 디즈니 월드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다각화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하지만 뜯어보면은 그 놀이동산에서 쓰기 위한 캐릭터들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직적 통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즈니가 최근에 야심차게 추구했던 것이 바로 디즈니 플러스 OTT 산업이죠. OTT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마블을 인수함으로써 그 자기네 OTT에서 틀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직적 통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평적 통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즈니 자체도 미디어를 만들기 때문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이 있고 이제 비슷한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서 이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한 것을 하나라고 딱 콕 집어서 이야기는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분류 자체는 그냥 이 설명의 측면에서 어떤 요소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 인수하는 기업의 어떤 점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 A 회사가 B 회사를 인수했다. 이거는 수직, 이거는 뭐 C가 D를 인수한 거는 다각화, 이렇게 하나로 딱 이야기하기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요 예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느냐? 바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는 한글로 굳이 쓰면은 상승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승작용이라는 것은 A와 B가 각각 있는 것보다 A와 B가 함께 있어서 더불어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때 상승작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는 둘 이상의 기업이 각각 따로 하는 것보다 합쳐지거나 함께 운용이 되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시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즈니와 마블의 경우는 디즈니의 입장에서 마블이 딱 채워줄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디즈니의 고객은 어린이, 청소년층, 그리고 아예 장년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비는 게 20, 30대가 비어요. 특히 20, 30대 남자층이 딱 비는데 마블의 그 히어로 무비나 이런 컨텐츠가 그 부분을 딱 채워준다. 그래서 얘네까지 데려오면은 이제 이 디즈니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노년층부터 젊은 어린 아기까지 뭐 남녀 구분 없이 다 뭔가 볼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현재 잘 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사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뭔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 자, 시너지가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상의 세계를 이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완벽한 세상. 여기에는 정보 비대칭도 없고 뭐 경제학적으로 딱 서로 완벽한 그런 세상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떤 두 기업이 있는데 A가 B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인수기업, B는 인수를 당하는 기업. 그래서 피인수 기업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 A의 원래 기업 가치는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얘는 현금으로 30억 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억 원은 어떤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는 현재 가치가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이듯이 기업 A가 조금 더 큰 기업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 B는 이제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 B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따라서 기업이 인수가 되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현재 가치는 20억 원인데 인수 후에도 20억 원의 가치를 그대로 가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A는 B를 인수할 수 있을까? 한번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10억 원을 주고 B를 인수한다 라는 제안을 했다 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B의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B의 기업 가치는 이미 20입니다. 20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10만 주고 날로 먹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기업 B의 입장에서, B의 주주의 입장에서 내가 20억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10억 원만 주면서 자, 내놔 하면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업 B의 주주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수합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버페이를 하면 어떨까? 기업 A가 B를 인수하는데 30억 원을 쓴다 라고 합시다.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30억 원이었으니까 이거를 다 쏟아 붓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업 B의 입장에서는 좋구나 하고 그거를 냉큼 받겠죠. 근데 사는 A의 입장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A의 원래 기업 가치는 1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30억 원이라는 현금을 B를 사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근데 그 결과로 받게 되는 기업 B의 가치는 20이에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인수 후에 이 기업 A에게 남는 것은 90만큼이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 A의 자산 70과 기업 B의 가치인 20을 더해서 9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100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뻘짓을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이 기업을 사와서 손해를 본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기업 A가 손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적게 줘도 안 되고 많이 줘도 안 된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딱 맞춰서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A가 20억 원을 주고 B를 인수한다.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기업 B의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 내가 원래 기업 B라는 20억 원짜리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현금을 20억 원 주고 내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동의할 수는 있는데 뭔가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A의 입장에서도 굳이가 됩니다. 왜냐? 원래 100억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20억 원을 굳이 써서 기업 B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오는 결과는 다시 20억 원의 기업 B.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수를 하나 안 하나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인수합병을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인수합병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 B를 인수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있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인수 전에도 20억 원의 가치를 가지던 기업 B의 가치가 인수 후에도 변화 없이 똑같이 20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합병이 불필요한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떠느냐? 인수합병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 이것은 기업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 A는 똑같이 현금 30, 나머지 자산 70 해서 총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B는 현재 가치가 20억 원인 것까지는 똑같지만 이번에는 인수가 되었더니 그 후 인수 후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가치가 늘어난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똑같이 10억 원만 주고 기업 B를 인수한다.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B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굳이 상황이었던 20을 주고 기업 B를 인수한다. 그러면 기업 A의 입장에서 이득이 생깁니다. 내가 10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의 현금을 써서 이 기업 B를 사면 그 기업 B의 가치는 현재는 20이지만 내가 가져온 후에는 40이 되기 때문에 100에서 20을 뺐지만 다시 40을 더해서 인수 후에 120으로 가치가 늘어난다. 따라서 내가 20만큼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B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다.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듯이 내가 왜 네 좋은 일을 해줘야 되느냐 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20억 원짜리 기업을 팔아서 20억 원을 딱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굳이 이것을 바쳐야 되지? 그럼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 오버페이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아까 똑같처럼 A가 30억 원을 지불한다. 자,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이득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20이지만 이거를 넘겨주면서 나는 30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을 더 얹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팔 이유가 생깁니다. 그럼 A는 왜 이것을 얹어주고라도 사오느냐? 그래도 남기 때문에. 자, 100을 가지고 있던 이 기업 A의 주주 입장에서 30을 가지고 있는 현금 모두를 다 쏟아 부어서 B를 샀기 때문에 이제 30이 날라갔지만 그 대신 지금 현재는 20에 불과한 이 기업을 가져오면 나는 40으로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 그러면 30이 빠져도 40이 느니까 결과적으로 10만큼 늘어난 11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를 하기 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도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와 달라진 것은 뭐다? 기업 가치가 변했을 뿐인데 이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인수합병은 인수 전에 비해서 인수 후에 기업 가치가 늘어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늘어난 부분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부른다. 이 시너지라는 것은 지금 여기 VA 플러스 B는 A와 B 기업 두 개가 함께 운영이 되었을 때의 자산가치, 합쳐진 자산가치고 VA는 A 혼자 있을 때의 자산가치, VB는 B 혼자 있을 때의 자산가치. 그래서 각각 따로를 합쳐도 하나로 합쳐진 것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만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차이, 이 플러스인 부분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시너지를 자기 혼자, 이 인수 기업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면
상대 측에서 그거를 받아줄 리는 없기 때문에 이 인수 기업은 시너지의 일부분을 웃돈으로 얹어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수 프리미엄 혹은 그냥 인수를 생략하고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예시에서는 시너지가 얼마였느냐? 20인 기업이 40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시너지가 총 20억 원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0은 현재 기업 가치인 20보다 30만큼 10을 더 얹어주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기업 B의 주주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기업 A의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 이제 물론 현실에서 꼭 이렇게 반반씩 떼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몫을 이제 그 인수 당하는 기업에게도 배려해서 나눠주어야지만 이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이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의 일부는 피인수 기업의 주주에게 프리미엄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 인수하는 기업이 가져가게 된다. 자, 그러면 시너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 시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시너지의 출처가 궁금하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이 늘어난다. 아니면 비용이 감소한다. 기업이니까 결국 돈을 벌어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둘 중 하나란 거죠.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빠져나가는 비용이 줄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시장 지배력의 상승입니다. 특히 이거는 인수합병 중에서 수평적 통합을 하는 경우에 아주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산업에서 인수합병을 막 해서 원래 시장 점유율이 20%였던 기업이 30%, 40%, 50% 이렇게 늘어나면 나는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됩니다. 그럼 내가 원래는 경쟁을 하느라 가격을 싸게 팔아야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니네가 꼬우면 안 살 거야? 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매출이 똑같은 만큼을 팔더라도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혹은 두 번째로는 결합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서로 보완적인 상품을 팔던 기업들이 합쳐지면 그 보완적인 상품을 하나로 뭉태기로 만들어서 묶음으로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각각을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안 샀던 소비자도 야, 이거 묶음으로 사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라고 하면서 이 물건을 살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비용의 감소입니다. 사실 인수합병의 많은 경우는 이 비용의 감소 쪽에서, 매출의 증가보다 비용의 감소 쪽에서 그런 시너지를 발견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규모의 경제. 이 산업 중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신업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세 개의 기업이 있죠.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이렇게 3대 메이저 통신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그 알뜰 폰들이 뭐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신업의 특징은 뭐냐면, 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고정 자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기지국들을 쫙 다 깔아놔야, 뭐 몇 킬로 간격으로 깔아놔야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든 그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전국에 얘네가 각각 다 서로 기지국을 설치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갑자기 KT랑 LG가 합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KT 기지국이 있는 곳에는 LG 기지국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LG 기지국이 있던 곳에는 굳이 KT가 새로 가서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서로 공유하면 되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비용이 많이 줄어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늘어난다. 그 그림을 지금 여기 뒤에 그려놨습니다. 기업들이 다 사이즈가 고만고만 작아서 서로 각각 경쟁을 해야 될 때는 이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각각 설치하면은 낭비 중복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기업들이 합쳐져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중복되는 게 없어짐으로 평균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비용을 감소시켰으니까 이익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모티브는 기술의 확보입니다. 원천 기술의 확보. 특히 이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벤처회사를 인수하는 데서 강력한 그런 요인이 되는데 어떤 피인수 기업이 새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한 기술이 있는 경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획득한 기술을 우리의 원래의 생산 시설이나 서비스 제품에 적용하면 우리가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술을 확보해서 발전된 기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특정한 산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원인이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영진을 해고하기 위해서 이 경영진이 특히 못하던 놈들일 때 얘네를 쫓아내고 새로운 경영진을 집어넣어서 이 기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실시합니다. 현실에서 보면은 이 기업이 정말 포태는 큰데 이 윗대가리 죄송합니다들이 그 잘못하고 있어서 기업 가치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얘네가 인수합병이 되면 이 새로운 인수 기업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이 경영진을 해고하고 자신이 원하는 능력 있는 새로운 경영진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낭비하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인수합병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감소된 만큼 기업 가치가 늘어난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인수합병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볼 것은 그러면 인수합병을 할 때 어쨌든 기업을 사는 거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인수기업, 그러니까 인수를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삽니다. 근데 인수합병을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식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사는 기업에 인수기업에 인수를 하는 기업에 주식을 주고 인수를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주식 인수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 인수, 두 번째 주식 인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현금 인수를 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인수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입장에서 현금 인수가 좋은 이유는 내가
내 주식을 안 줘도 된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식을 주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현금으로 주면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지키기 쉽기 때문에 인수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인수가 매력이 있다. 그리고 피인수 기업의 입장에서도 현금 인수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금으로 받으면 돈을 받았어요. 돈은 돈이죠. 그래서 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얘네가 우리 기업을 가져가서 경영을 잘하든 못하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돈을 적절히 두둑히 받았습니다. 확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받았으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또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느니 현금을 받는 것이 편하겠다, 마음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현금 인수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식 인수는 무조건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주식 인수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수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주식 인수를 하는 주된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를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카드 결제하죠. 그런 것처럼 인수하는 기업도 현금을 아주 두둑히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막 저 기업도 사고 요 기업도 사고 막 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을 주면서 기업을 인수하면 내가 현금이 없더라도 인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그 선택지를 늘려준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인수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데 현금을 받으면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제 내가 내 원래 기업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받으면 나는 이 합쳐진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얘네가 가서 경영을 잘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나는 그때 추가적인 이득이 생긴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때 팔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 인수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장단점이 뚜렷하게 서로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기업들은 그 인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현실에서는 섞어서 줍니다. 현금으로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이제 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비교해 보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기업 A가 B를 총액 115를 주고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B도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식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이거는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A는 원래 지금 현재 주가가 20이고 주식의 숫자가 25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B는 주식의 숫자가 10주고 각각이 $10였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90만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금으로 115를 모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A가 현금을 마련해서 115를 줍니다. 그러면 합병된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원래 A의 가치는 $20짜리 주식이 25주 있었으니까 20 곱하기 25 해서 500입니다. B의 원래 가치는 $10짜리 주식이 10주 있었으니까 원래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90만큼 생겼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A는
B의 주주들한테 현금을 115만큼 줬습니다. 이거는 기업 바깥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115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기업에게 남아있는 가치는 575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은 원래 주식이 25주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생각해 보면 575 나누기 25 해서 23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주가가 20달러였는데 23달러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주주들의 입장에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원래 20 곱하기 25 해서 5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이 기업이 23달러짜리 주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으므로 23 곱하기 25를 해서 총 575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원래 500에 비교해서 75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5는 어디서 나왔느냐? 시너지 90 중에 75가 1위로 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15는 어디로 갔느냐? 나머지 15는 B한테 갔습니다. 원래 이 기업 B의 가치는 10 곱하기 10 해서 100이었는데 얘네한테 115라고 15를 더 줬죠. 이제 바로 인수 프리미엄을 준 겁니다. 그래서 90이라는 이 시너지 토탈 시너지가 75는 기업 A의 주주들한테 가고 나머지 15는 기업 B의 주주들한테 나눠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인수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 A가 현금을 안 주고 자기네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 인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기업 A의 원래 주식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주주한테 그걸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 A는 인수를 하면서 주식을 줄 경우에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사전적으로 정한 건데 기업 B의 주식 하나당 기업 A의 주식 0.5를 준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왜 0.5가 됐을까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0.5를 준다고 합시다. 제가 정했어요.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업 A의 전체 주식수가 바뀝니다. 원래 25주가 있었어요. 근데 기업 B는 원래 10주가 있었죠. 그 10주에 대해서 한 주당 0.5씩을 주기로 했으니까 1대 0.5면 10대 5. 그래서 이 기업 B한테 줘야 되는 총 주식의 숫자는 5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 A의 전체 주식수는 원래 주주들이 갖고 있는 25에 새로 만들어낸 5주를 더해서 30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현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요. A의 기업 가치는 원래 20달러짜리 25주 해서 500. 기업 B의 가치는 원래 10달러짜리 10주 해서 100. 그리고 500, 100, 그리고 시너지 90 해서 69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 690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주식 인수가 좋잖아 라고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이거는 690 앞에서는 575였습니다. 그래서 115만큼 차이 나요. 왜냐? 경우 1에 현금을 주면 115를 기업 B의 주주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현금의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만 그런 거고 우리는 진짜 주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주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기업 가치 690을 이제 주식의 숫자로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숫자가
25, 25이 아니라 30이다. 그러면 690 나누기 30을 하면 23이 나옵니다. 이 23은 아까 1번에서 계산됐던 주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거랑 주식으로 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3달러짜리 주식에 대해서 지금 기업 B는 얼마를 가져가느냐? 5주를 가져갔어요. 원래 25주가 있었고 새로 5주를 만들어서 B한테 줬기 때문에 이 5주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23달러짜리 주식 5개 계산해보면 115가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주려고 했던 그 몫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기업 B의 원래 가치인 100보다 15만큼 크다. 동일한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얼마가 되느냐? 23달러가 된 이 주식을 25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75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원래 가치에 비해서 75만큼 늘어났다. 아까랑 현금으로 인수할 때는 동일하게 15대 75로 90의 시너지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금 인수와 주식 인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금 인수의 경우는 A의 주식이 25주고 그 중에 원래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25여서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주식 인수를 하면 이제 지분이 바뀝니다. 전체 주식 숫자가 30으로 늘었고 기존의 원래 A 주주였던 사람은 그 중에 25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의 지분이 83%로 약 17%가 날라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영을 할 때 기업 B의 주주들도 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주식 인수의 특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가치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현금으로 받는 거와 그러니까 현금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거와 주식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것의 동일한 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제대로 잘 산정이 된 교환 비율만 있으면 사실 현금 인수나 주식 인수나 효과 자체는 똑같다. 기업의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은 똑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주식으로 인수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권을 일부 내놓아야 된다. 이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지분의 희석, 딜루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주식이 좋을지 현금이 좋을지를 잘 판단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점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